압도적 재미 매불쇼. 아, 큰일 났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많이 흘렀네요. 이제 8분 남았습니다. 자, 지금 출발합니다. 철학. 박구용 교수님 반갑고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네, 오늘 사실 시간 확보를 위해서 일부러 코너 하나도 없앴거든요. 맞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예. 아, 너무 죄송합니다. 네.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네. 이거 큰일 났네. 다음에 진짜. 할까요? 아, 네, 이거 참 난감한데요. 모셨는데 시간이 너무 흘러가지고. 일단 오늘 그 어떤 이야기 해주시려고 했는지 네. 개요만 이야기하고 다음에 좀 깊이 있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죠? 모셔가지고. 네. 왜냐면 이게 워낙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건 좀 깊이 다루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방금 이제 철학적으로 봤을 때 예. 지금 어떤 상황인가 우리가 지금 시대가 정치적으로 너무 심각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사태를 잘못 파악하면 생각보다 큰 우리 예상하지 못한 비극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치 현상을 대하는 학자들은 기본적인 태도가 이론적으로는 비관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장 비극적인 상황을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 상황을 설정해야 된다고 보고 예. 다만 실천적으로는 낙관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저는 상황이 지금까지 조금 진보 진영 또는 학자들까지도 포함해서 합리적인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조금 사태 파악을 너무 나이브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을 박근혜 정부의 최대치 정도로 파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만큼 무능하고 무지하고 그래서 그 정도에서 뭔가 사태가 그런 방식으로 수습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좀 나이브한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인즉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상상도 안 제가 될 보기에는 정도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무능함에 있어서는 박근혜 정부를 초과하고 압도하죠. 그 잔인함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합친 것보다 강하다. 생각해요. 그래요? 예,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잔인성은 언제 어떻게 더 폭발될지 모르는데 예. 잔인성이 가장 잔인할 수 있는 것은 단순성에서 비롯되거든요. 네.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더 잔인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잔인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해서 예. 지금 좀 포커싱을 좀 잘못하면 위험하다. 예를 들면 지금 아까 한동훈 얘기 하던데 네. 이게 올바른 지금 전략인가 하는 것도 좀 심사숙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략이라는 게 어떤? 그러니까 이 사태를 이해하고 풀어가는데 어디다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저는 이제 특히 이재명 재판에 관해서 이재명 재판 관련해서 이게 이제 과연 사법 재판이냐 아니면 정치 재판인가 아니면 사법 재판인가 도덕 재판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봐요. 만약에 사법 재판이 도덕 재판이 되거나 정치 재판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게 만약에 이 재판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법치주의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 재판이. 네. 그렇다면 그게 흔한 말대로 법률주의를 통한 전체주의로 가는 교두보거든요. 네. 그게 유르겐 하버마스라는 법 철학자가 나치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을 말하거든요. 나치 시대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민주주의를 불가능하게 하는 법치주의예요. 법치주의를 내세워서 민주주의를 교란시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 국민 주권의 문제거든요. 국민 주권. 예. 그러니까 주권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사람을 내세워서 원하는 나라 체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대부분의 국민들 중에 많은 수의 국민이 지지하고 지원하는 사람을 또는 그런 방식으로 나름대로 성장한 사람을 법의 이름으로 특히 법이 사법적이지만 사실은 도덕적인 재판과 가까운 방식으로 말하자면 투표권을 상실케 한다면 피선거권을 상실케 한다면 그거야말로 전형적인 법치주의에 의해서 민주주의를 교란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건이고 이 맥락에서 저는 지금 이 사건이 좀 단순한 게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어요. 국민에 따라서는 사법부의 판단이 정당하다.
그러니까 내용과 절차, 결과가 다 정당하다. 네. 이렇게 보는 분도 분명히 있겠죠. 있겠죠. 예, 예, 예. 네. 그런 분들은 문제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네. 대부분 또 많은 사람들은 결과는 좀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들지만 절차는 정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사법재판이 사법재판으로 인정하는 거고 그렇죠. 따라서 2심이나 3심을 통해서 뭔가 더 나은 길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 있죠. 네. 여기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네. 그런데 이게 아니라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모두 문제가 있고 심각하다라고 보는 사람은 이 문제는 사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또 지금 이것이 만약에 이 재판이 혹시 이 재판을 온전히 판사 한 사람의 정치 양심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본다면 네. 2심, 3심을 기대할 수 있죠. 그게 아니라 이게 정치 재판이라고 본다면 만약에 이게 현 정권과 연관된 정치적 재판이라고 본다면 그런다면 이건 2심, 3심에 회복될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회복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가 큰 비극 속에 빠져드는 거고 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가야 될 상상해야 될 그런 세계에 대해서 서로 타협하고 논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시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의 국가 전체 에너지가 소진되는 거죠. 네네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실은 산업 자체가 변화되고 문화 자체가 변화되고 있는 이 변동 시기에 만약에 우리가 에너지를 엉뚱한 데 쏟아야 된다면 네. 그것은 개인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게 사법이 민주적 주체 즉 국민 주권에 즉 국민이 의견을 형성하는데 그것을 훼손하는 그런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심 지금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워요. 단순히 분노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 심리적으로 뭔가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견디기 어려워요. 네. 이렇게 될 경우 이제 많은 시민들이 생각하겠죠. 복종할 것인가. 고통은 보통 통치술은 기본적으로 통치 지배 체계는 고통을 먼저 주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고통을 받고 싸울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죠. 네. 하지만 이제 굴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굴복할 수도 있고 더 네. 나아가서 체념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굴복 체념으로 이어지는 통치 체계의 잔인한 통치 체계라면 만약에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면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게 전체적인 제 진단이에요. 그러니까 급변 사태로 갈 가능성도 있고 예. 아니면 그냥 대한민국 그냥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네요. 예. 그런데 저부터도 기본적으로 사법에 대한 사법 또는 판사들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잖아요. 기본적인 신뢰가 있는데 과연 이번 판결을 우리가 사법재판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게 혹시 첫째는 정치재판 아닌가? 만약에 정치재판이라면 정적 제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정적 제거 방식이 예를 들자면 이승만의 조봉암 제거 방식이 있었고 박정희의 김대중 제거 방식이 있었고 이런 방식 쭉 있어 왔단 말이죠. 네네. 정적을 제거했던 방식이. 그런데 그들의 방식하고는 좀 달라요. 이것은. 지금. 그러니까 법치주의를 통한 방식이거든요. 법치주의를 통한 방식이고 이건 오래된 방식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러면 이제 외관상으로는 이게 그래도 조금 더 나아 보이겠군요. 그럴 수 있죠. 외관상으로는. 그런데 더 외관상으로 나아 보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오면 국민 주권 즉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더 심대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받는 상처 그리고 그로부터 돌아올 수 있는 에너지 이런 것들은 더 훨씬 강하게 훼손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국가 장래 전체를 보면 더 잔인한 것이다 이게. 그럴 수 있지. 더 위험한 것이고 잔인한 것이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왜 형사재판이고 아니고 도덕재판일 수 있는가? 도덕재판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까 정치재판은 뭐 이해가 쉬웠는데 네. 도덕재판은 아까부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예전에는 형사재판과 도덕재판의 차이가 뭐냐 이거죠. 형사재판과 도덕재판의 차이. 가장 큰 차이. 그럼 그 이전에 이게 원래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형사재판은 절차적 정의 중에서도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사재판의 어떤 결과가 정의로운지는 다 명확해요. 답은 죄가 있는 대로 증거에 따라서 처벌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명확하잖아요. 명확하죠. 그런데 그것에 이르는 절차는 불완전하다. 형사소송법도 아무리 촘촘하게 법률적인 절차를 택해놔도 네. 절대로 범인의 정확히 누군지 알 수 없다예요. 절차가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의 절차는 절대로 완전할 수 없다. 왜 그렇지? 왜 절차가 완전할 수 없지? 아니 범인이 누군지를 어떻게 정확히 아냐고요. 추려내냐. 그 죄를 정확히 어떻게 찾아내냐고요. 어차피 들여다볼 수 추정으로 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면 완전한 절차적 정의란 이런 거예요. 우리 3명이서 100원이 있는데 3명을 공정하게 나눠가는 방식이 n분의 1이다. 네. 그럼 방법 절차는 간단하잖아요. 네. 3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냥. 네. 이걸 완전한 절차적 정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건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는 뭐냐면 그 결과는 명확하게 무엇이 정의인지 알 수 있는데 네. 그 과정 이런 절차는 모른다.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철저하게 우리 모두가 공시되어 있는 법률적 절차에 따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률적 절차는 뭐냐? 절대로 내면을 심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 재판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자면 마음속으로 누군 가늠한 것조차도 재판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랫동안 재판을 그렇게 해왔어요. 도덕 재판을. 그 도덕 재판 중에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판이 마녀 재판이에요. 마녀 재판은 증거, 외적 증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 당신 내면적으로 지금 음흉한 마음을 가졌어. 당신 마음이 지금 음흉하네. 이러면 재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 감정, 느낌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죠. 이 사건 관련해서 무슨 말이 있냐. 흔한 말대로 폭력이냐 권력이냐 하는 걸 나눌 수 있는데 우리 저 MC님 오른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요? 네. 예. 최욱 씨도 왼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왼손 듭니다. 내려주세요. 네. 이걸 제가 말했는데 두 분이 따랐잖아요. 이게 권력이에요. 권력인데 두 분이 들고 싶지 않았는데 들었으면 폭력이거든요. 이해했나요? 네. 그럼 이 권력이냐 폭력이냐 누가 결정하죠? 내가 결정합니까? 두 분이 결정합니까? 최욱이.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재명 당대표가 그 시절에 그렇게 느꼈다는 거거든요. 그걸 처벌한 거예요. 이게 도덕재판이 아니고 뭡니까? 이해되네. 이해했습니까? 네. 이건 마녀재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정적을 제거하거나 권력을 통치를 하기 위해서 이 도덕재판이 왜 어렵냐면요. 도덕재판을 받는 사람은 그 내면에 심각한 훼손을 받기 때문에 고통을 크게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재판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워. 그럼 이 심리적 고통은 뭘 불러온다? 결국은 체념과 굴복을 불러온다. 굴종을 불러온다. 이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촘촘하게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거거든요. 한 나라의 정치 체계를 파멸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이 재판이 형사 재판이다라고 하는 근거가 제가 보기에는 많이 무너졌다. 이 재판이 형사재판 또는 사법재판이 아니라 정치재판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국민들한테 여론조사에 보면 나올 겁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죠. 있죠. 당연히 있죠. 네, 하지만 네. 저는 단언컨대 3분의 2의 국민은 이게 형사재판 또는 사법재판이 아니라 정치재판이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깊이 있게 따져 들어가 보면 이건 형사재판이 아니라 도덕재판에 가깝다. 네. 이건 대한민국 헌법체계 유린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심각하다. 그래서 지금 2심 3심을 기대하는 건 지나치게 나이브한 태도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차피 그 1심이잖아. 예를 들어 뭐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1심 아니냐. 2심에서 잘 준비하고 그리고 제대로만 들여다본다면 2심은 이건 뭐 당연히 무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이브하다. 그분들은 거꾸로다. 지금 이론적 낙관주의, 실천적 비관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거꾸로 해야 된다. 거꾸로 해야 된다. 거꾸로 해야 된다. 지금은 최악의 상황. 6개월 안에 이재명 대표가 대법 판결까지 받고 그 결과가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피선거를 빼앗긴다. 이것을 설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갈 가능성이 저는 적어도 현재의 재판 결과로 보면 거의 99.9%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건 다음 주에 고민을 하셔야죠. 다음 주. 왜냐면 지금 빨리 가셔야 돼요. 이건 좀 자세히 다뤄야겠다. 아니 나보다 바쁜 것은 지금 최욱 씨가 바쁜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상관없는데 가셔야 된다고 우리 작가가 저한테 계속 욕을 하고 있어요. 저는 좀 더 해도 돼요. 더 해도 돼요? 좀 더 해도 돼요. 네, 그럼 좀 더 해주세요. 그래서 더 해도 된다고 하신다. 나보고 뭐라 하지 마라.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사법재판이 아니라 정치재판인 경우 정적을 제거한 정치재판이 전형적으로 있었단 말이죠. 그게 가장 유명한 게 이승만 대통령은 조봉암을 말하자면 재판을 통해서 1959년에 국가보안법으로 사형을 시킵니다. 이거 무서운 일이죠. 사실은 무섭지. 지금 오래된 일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는 예를 들자면 이건 사법재판에 가까운 것도 똑같이 말하자면 김대중을 현해탄에 빠뜨리려고 하면서 박정했다면
법률로 재판하려고 한 전두환이에요. 사형 선고 내렸잖아요. 예, 예, 예.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타협하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유사한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사법 재판 가운데 가장 그것들이 결정체가 뭐냐면 1995년 7월 18일 날 말하자면 그 구테타 세력 신군부 구테타 세력을 기소해야 될 책임이 있었던 서울지방청에서 이런 말을 해요. 네. 성공한 쿠데타는 기소할 수 없다. 그렇지. 성공한 쿠데타.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나라 판결문 즉 판사 즉 형사재판 더 나아가서 사법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에 대해서 믿는 게 지나치게 나이브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분들이 왜 나이브하냐? 이분들이 단순하지 않냐면 이분들이 이론적 증거가 있고 대한민국 사법의 역사에 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성공한 구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말은 권력이 곧 사법적 정의의 출발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 끔찍한 예, 얘기지 예, 사실. 이 이야기가 그러면 우연히 생긴 거냐 예.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소할 수 없다는 장문에 서류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중요한 사건이었으니까 네. 거기에 그 사람들이 주로 전거를 댄 법철학자들이 있습니다. 법철학자. 그게 네. 법실중주의자들인데 네. 법실중주의자들인데 유명한 사람 예를 들면 게오르 옐리네크 들어보셨나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예. 사람들이 쉽게 인용하고 특히 진보적인 사람들도 뭐 모르고 막 쉽게 인용하는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법실증주의 권력이 곧 법이다라고 하는 것과 연관돼 있어요. 법은 도덕이 최소한이 아니에요.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아니 좋은 말이 아니에요. 법과 도덕은 상호 교차하는 것이지 상호 이렇게 교차되는 것이지 최소한이 아니에요. 법이 도덕이 최소한이 하는 순간 뭐가 돼요? 법 자체가 그 자체로 진리가 되는 거예요. 법을 최종 신급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 그게 법률주의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법률주의는 기본적으로 법을 최종 신급으로 본다는 것은 사법재판이 무조건 옳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사실은 아까 말했죠. 사법재판은 기본적으로 절차적으로 불완전하다. 따라서 이건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불복종. 다시 말하면 저항권을 인정하냐 안 하냐가 사법재판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죠. 기본적으로 3심제에서 두는 것도 그래서 현대법의 중요한 원칙이고 네. 나라 체계 전반에 대해서도 부정할 수 있는 권한이 국민 주권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 하면 도덕 중에 도덕이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최종 도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의 재판이 곧 대한민국의 모든 최종 신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위험한 말이죠. 그런 사람도 있고 더 중요한 사람은 이제 한스 켈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스 켈젠이라는 법실증주자 이름을 들먹이는데 이분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법이 최종 신급이다. 법이 하나의 최종입니다. 그런데 법이 최종 신급이 아니고 사실은 법을 만든 사람이 최종 신급이죠. 법을 누가 만들죠? 국회의원이 만들죠. 입법. 국회의원이 법을 누가 만들라고 누가 결정하죠? 국민. 그렇죠. 네. 국민 주권자는 국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이 최종 신급이 아니라 그 법을 주인인 국민이 최종 신급이죠. 그러니까 법치주의는 반드시 민주주의에서 통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법치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통제하고 있다 이 말이죠. 제 말은. 거꾸로 됐다. 거꾸로 됐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들이 내세운 이론이 법실증주의다. 그리고 그 법실증주의가 말하자면 성공한 구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론에서부터 그 이전에 조봉암이나 김대중에 대한 사법살인을 할 때도 그들의 논리가 똑같았다. 근데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의 이론적 전가가 되는 실제로 문서에 한스 켈젠이라는 사람 많이 내세우는데 그 한스 켈젠한테 최초로 법 실증주의를 배우고 와서 일본의 최초의 법철학자가 누구냐? 일본의 최초의 법철학자. 그 사람이 오다카 도모오예요. 오다카 도모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분이 일본의 최초의 법철학자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성제국대학에서 근무했습니다. 바로 이분한테 대한민국의 법학자들이 다 배웠습니다. 법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법과 관련되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법실증주의의 기초에서 이론을 배우고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법률관에 유계질서에 관한 이론 있잖아요. 예를 들면 헌법위고 법률이 그다음에 뭐 쭉 있잖아요. 이것도 다 이 이론이에요. 정당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지금 헌법에 관한 지식은
법이 최종 신급이라고 말하는 법실증주의. 이 법실증주의 법이 최종 신급이라 할 때 최종 뭐라고 하는 최종 거예요? 신급. 신급이 뭐야 아까부터? 아니 아까부터 그랬구나. 계속 하도 바빠서 내가 못 물어봤는데 네. 무슨 말이냐면 최종 여기가 뭐라고 하시는 거야? 최종 신급이란 말은 신급?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인데 아마 재욱 씨 미안합니다. 내가 네. 급하다 보니까 설명을 그래갖고 내가 이거 물어볼 시간이 없으니까 네. 최종 뭐라고 하시는 건지. 최종 근거. 최종 근거. 그러니까 최종 원천. 최종. 여기가 출발점이야. 모든 도덕의. 네. 모든 출발- 규범 출발점이야. 아, 이게 처음이자 끝이야. 출발점이라고? 다른 말하면 알파 오메가야 이런 뜻이에요. 알파 네, 네. 오메가. 예, 알파 오메가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다시 말하면 경성 제국대학이나 일본에 유학을 가서 법을 배우고 법철학을 배운 대한민국의 실제 법조인들은 기본적으로 기본 생각이 법실증주의의 쇠뇌를 받았고 그 법실증주의는 기본적으로 법이 권력의 표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이 3급에 가서 다른 결정을 내릴 거라고 기대하기는 난망하다. 이해된다. 그러니까 난망하다. 그러니까 이 법 자체가 권력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 예. 거기가 뿌리니까 이런 그리고 얘기를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랑 일본. 우리나라가 일본이 법 체계가 법을 처음에 세운 사람들이 배워온 사람들이 그쪽을 배워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한스 켈젠한테 배운 이 일본 사람이 똑같이 배운 사람이 미제스라는 사람인데 신자유주의 아버지예요. 신자유주의 아버지이자 법실증주의 아버지에 해당되는 두 사람한테 공부를 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우리나라 법학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법학의 이론적이든 실천적으로든 법관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법실증주의 맞아요. 플러스 신자유주의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달리 기대하는 게 어렵다. 어렵다 이거야. 이분들은 다른 정권이 하면 또 다른 판단합니다. 그렇게 하겠지. 예, 그래서 지금은 어떤 경우에 표방되냐.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 이 판결에 고통받는 것보다는 고통받고 체념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이론적 가장 비관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설계 시민 주권이 필요한 시대다. 그럼 이러면 되겠네. 우리 법은 뿌리가 권력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법 체계인데 그렇다면 그 권력이 대통령실에 있지 않고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그렇죠. 그 사법부가 느낄 수 있게끔 그렇죠. 환경을 만들면 되겠네. 그렇지. 맞죠? 요게 핵심이다 이놈아. 그리고 그거를 느낀다니까 또 그들이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 헌재에서도 탄핵 결정이 내려질 수 있었겠죠. 그렇죠. 만약에 그때 대통령실이 권력이라고 만약에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면 그런 판단 내리기 어려웠을 겁니다. 맞죠? 맞아요.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치주의가 나쁜 게 아니라 법치주의가 민주주의를 침해하면 나쁜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규제와 통제를 받아야 돼요. 물론 민주주의도 법치주의의 규제와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상호 규제적이라고 그래요. 상호 구성적이면서 규제적이라고 말을 해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뭐가 위험하다? 법치주의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사법에 기대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 좋다.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국민 주권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지금은 어디에 포커싱을 해야 되냐? 사실은 대통령에 포커싱을 해야 된다. 대통령에. 네. 그렇지 않으면 잘못 지금 우리가 이러저런 잡스러운 막 재밌는 이야기에 흡수리다 보면 쑥 간다. 그래서 조금은 더 미디어에 책임 있는 분들이 이 문제에 조금 더 좀 걱정을 많이 해서 집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너무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이렇게 설명을 쉽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가셔야 됩니다. 박구영 교수님 여러모로 고맙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